그니까. 일단 시작합시다. 할 거 별로 없으니까 빨리 하고 끝내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할게 많고 해보고 일단 아쉽게도 시험이 끝나고 이후로 수업을 한 번도 안 하셨거든요. 좀 진도 나가는 거 혹시 어디까지 진도를 나가셨나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니까 아래쪽부터 디터미넌트라는 거. 혹시 오늘 확통 수업을 듣다가 중간에 자코비안 매트릭스를 보시는 기억이 있으신가요? 아까 갑자기 막 쓰이더라고요. 이런 거 쓰잖아요. 맞아요, 제이. 이렇게 이거 갑자기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거 할 겁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그래서 교수님께서 굉장히 맛있는 떡밥을 던져주셨다고 생각하고 일단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뭔지는 아셨으니까 뭐 뭔지 다 알 테지만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드리면 교수님께서 그러니까 이제 요게 성립을 하는 요 친구가 성립을 하는 거를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부른다. 그죠? 근데 물론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얘기를 제가 거의 한 2주 때부터 계속 해왔지만 사실상 이 얘기 자체는 안 하고 그냥 냈다. 행렬을 곱하는 행위를 함수로 바라보면 이름을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부르더라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하고 넘어갔잖아요. 그리고 아마 수업 때 하셨을 겁니다. 이런 종류의 변환에 대해서 매트릭스가 존재하고 그리고 모든 매트릭스 변화는 요걸로 다 대응이 되더라 이런 것도 증명을 다 하셨을 거고 할 테니까 이쪽에 대한 디테일한 얘기도 있고 공부하시다가 모르겠으면 물어보시면 아십시오. 아무튼 그래서 오늘 할 겁니다. 일단 첫 번째로 해볼 거는 몇 가지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직접 만들어 보기. 일단 첫 번째 만약에 제가 0,0이라는 점을 1,1로 보내는 이런 종류의 변환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 변화는 일단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내가 그러니까 t 0,0이 1,1이면은 그거를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부를 수가 있을까요? 몰라서 대답을 못하고 수업 안 들었니? 당당하게 끄덕거리는 거죠. 아무튼 이거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아닙니다. 왜냐면요 봐봐요. 저거를 만족을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t 1,1이 2,2라고 쳐봐요. 그런데 1,1은 1,1 더하기 0,0이랑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다 대입을 해요. 그러면은 이게 쪼개져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이거랑 똑같아지잖아요.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1,1이고 이게 2,2니까 요거는 계산하면 3,3이 되잖아요. 나 달라졌네. 약간 그래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요거는 무조건 0벡터가 튀어나와야 된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함수를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부르려면 합에 대해서 닫혀있다 그리고 스칼라 곱에 대해서 닫혀있다라는 저 두 개가 성립을 하는 동시에 약간 띠오렘 같은 느낌으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면은 요거다가 무조건 성립을 해줘야 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괜찮을까요? 이 정도는 괜찮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말이냐면 이제 예전에 저희 그 행렬 함수 어쩌고저쩌고 할 때 프로젝션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1,1이면은 1,0으로 보내고 이런 식으로 X축 프로젝션을 시키는 변화는 리니어 X축 프로젝션을 시키는 변환에 대한 얘기를 한 적 있잖아요. 만약에 제가 X축이 아니라 Y는 1이라는 요 직선 위로 프로젝션 시키는
변환이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은 0,0이 0,1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아니다. 뭐 이런 종류의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핵심은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거는 대응되는 행렬 곱으로 이제 치환을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벡터가 있을 때 A를 곱해주는 요거랑 치환을 할 수가 있고, 요것도 항상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고,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면 항상 요거인 A가 존재한다라는 거를 아마 수업 때 증명을 하셨겠지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몇 개를 해보면은 그냥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 졸라맨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졸라맨을 그냥 그림으로 보지 말고 어떤 식으로 생각하면 이 졸라맨이 이제 약간 컴퓨터라고 치면 이제 픽셀들이 이렇게 많아 붙어 있을 거예요. 그 각 픽셀 하나하나가 다 점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 상태에서 이 졸라맨이 이제 그 파워포인트 같은 거 해보시면은 이렇게 클릭을 해가지고 이렇게 잡아 당겼다 늘렸다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돌리고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얘를 잡아가지고 이 부분은 고정을 시킨 상태에서 이렇게 잡아 당겨서 사이즈가 2배가 됐다고 쳐봅시다. 정확하게 말하면 4배죠. 그러니까 여기 밑으로 내려간 거 무시하고 그냥 이렇게 커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이런 변환을 해주려면은 일단 이 변화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인가? 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일단 요 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당겨봤자 여전히 요 점이죠. 그러니까 0벡터가 0벡터로 간다라는 게 유지가 될 거고 그리고 이 점을 2배 하면 이 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이 점을 통과시키면 요 점으로 찍히겠죠. 그리고 요 점을 아까처럼 당겨주면 여기로 찍히겠죠.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은 얘를 열로 보내고 2배를 하는 거랑 2배를 해서 열로 보내는 거랑 목적지가 같죠. 뭔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정리가 안 되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준비를 안 해봤어요. 괜찮을까요? 그리고 이거랑 비슷하게 요거랑 요거 있을 때 여기면은 얘를 2배 하면은 여기고 얘를 2배 하면 여기니까 그러니까 얘랑 얘를 각각 2배 하면은 여기랑 여기가 되고 그거를 더한 게 여기가 되고 얘랑 얘를 더한 상태에서 이 2배 해주는 변화를 통과시켜도 얘가 되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식으로 원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잡아 당겨주는 이 변화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좀 정리가 안 된 걸 막 쏟아낸 것 같은데 잠깐 이해할 시간을 10초 정도 드릴 테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정도면 된 건가요? 자 그러면은 요 변화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니까 대응되는 행렬이 존재합니다. 2차원에서 3차원으로 가고 있으니까 2차원 벡터를 넣으면 2차원 벡터가 나오는 행렬이니까 이 행렬은 2 곱하기 2 사이즈가 나오겠다. 그러면 어떻게 생겼을까요? 왜냐? 아까도 말했지만 요 행렬 변환이라는 거는 이제 어떤 벡터가 나오면 그 벡터를 x축 방향으로도 2배를 해주고 y축 방향으로도 2배를 해주는 친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길이를 2배 늘려주는 친구잖아요. 그러면 어떤 a라는 애랑 b라는 애를 넣었을 때 그 결과물로 2a랑 2b가 나오는 친구를 찾아주면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변환에 대응되는 행렬이 뭘까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 조금 더 쉽게 하는 방법은 뭐냐? 이 행렬에 여기 숫자를 아직 모르니까 이런 식으로 적어둔 상태에서 1, 0을 한번 곱해보는 거. 그럼 결과물이 뭐가 나올까요? 뭐가 나오냐면 이게 나옵니다. 그죠? A1, A2이 나오잖아요. 행렬 계산을 해보면. 그리고 요거를 곱해보면 이번에는 요거가 나오죠. 그런데 우리는 이 친구가 2배 하는 변환을 통과시키면 2, 0이 된다는 사실을 당연스럽게도 알고 있을 거고 이 친구를 통과시키면 0, 2가 된다는 사실을 당연스럽게 알고 있을 테니까 여기 숫자가 2, 0이고 0, 2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겠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괜찮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에
이런 행렬 함수의 형태를 가지고 방정식을 풀고 뭘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중간고사까지의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함수라는 거 자체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의 특징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이 친구, 그러니까 행렬을 곱하는 행위는 함수를 통과시키는 행위다라는 그 사실에만 집중을 한 다음에 약간 진문에서 했던 것처럼 바이젝션이니 뭐 이퀘이션이니 이런 것들을 해왔던 게 우리가 중간고사 전까지 배워왔던 내용인 거고요. 이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걸 딱 던진 이유는 뭐냐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기말고사에서 보게 될 내용들은 이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처음에서 나왔던 이 디터미넌트라는 친구가 뭐냐라는 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깔고 가겠습니다. 이제 요거예요. 그러니까 작곡이란 행렬이라는, 그러니까 이 행렬에다가 이렇게 절대값을 씌우는 이 행위가 이 디터미넌트를 구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이 디터미넌트라는 게 뭐냐면요. 디터미넌트라는 게 뭐냐면요. 안 배웠으니까 맨 밑바닥 수업 때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했어? 그러니까 이것만 냈다 한 거다. 그 인버스 펑션 구할 때 이거 알려준 거 말고 디터미넌트가 뭔지 혹시 수업 때 했나요? 아예 밑바닥. 이 디터미넌트라는 건 뭐냐면요. n by n 행렬에서 실수로 가는 함수입니다. 그냥 이거예요. 그냥 다른 거 특별히 없어요. 그냥 근데 이게 어떻게 중요한 정의가 두 개가 있는데, 이 디터미넌트라는 친구가 만족해야 되는 매우 중요한 정의가 하나 있는데, 디터미넌트 A랑 디터미넌트 B를 곱하면 디터미넌트 A, B가 나와요. 이게 무조건 만족을 해야 돼요. 그리고 어떤 행렬에 대해서 디터미넌트가 0이면은 그 행렬이 인버터블이 아니다 라는 거가 두 개가 동시에 만족을 해야 합니다. 설명을 하기는 하는데 이게 약간 대수적으로 접근을 하면은 이 디터미넌트라는 거를 행렬 말고 무슨 함수에 대한 디터미넌트도 있고 뭐 벡터에 대한 디터미넌트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확장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약간 현대배수 감성으로다가 성질들을 가져와서 정리로 만드는 그런 느낌이라서 여러분들은 아마 이것들을 증명을 하셔야겠지만 저는 뭐 굳이 그런 것까지 다 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디터미넌트는 요 두 개를 만족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렬을 넣으면 어떤 숫자가 나오는 건데 곱했을 때 이렇게 곱하기를 뜯을 수가 있고, 그리고 디터미넌트가 0이면 인버터블이 아니다 라는 거가 동시에 만족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앞으로 받아들이고 가면 무슨 또 재밌는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 만약에 행렬 함수,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A랑 B라는 매트릭스가 있을 때 A랑 B가 둘 다 인버터블이 아닌데 A, B가 인버터블일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S일까요? No일까요? 얘랑 얘가 둘 다 인버터블이 아니야. 근데 얘랑 얘랑 곱했던 인버터블이 될 수 있을까? 아니요. 아니겠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이때까지 배워왔던 함수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은 이 친구가 인버터블이 아니라는 거는 빠그라졌다라는 건데 이미 하나로 합쳐진 거를 어떻게 뜯어가지고 복구하는 게 불가능할 테니까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바이젝션이 아닌 거 두 개를 컴포지션 했는데 바이젝션이 나올 수가 없다 뭐 그런 얘기를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디터미넌트를 배운 입장이면은 좀 다른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아까 B가 인버터블이 아니라고 했죠. 그럼 디터미넌트 B가 0이겠지. A가 인버터블이 아니라고 했죠. 그럼 디터미넌트 A도 0이겠지. 근데 디터미넌트 AB는 디터미넌트 A랑 디터미넌트 B를 곱한 거지. 그러니까 디터미넌트 AB가 0이지. 그러니까 AB는 항상 인버터블이 아니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버전 2까지 배우신 그 펀더멘탈 티오렘 오브 리니어 인버터블 매트릭스에 아마 조만간 디터미넌트 A가 0이 아니다 라는 게 하나가 추가가 될 겁니다. 아무튼 이 정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이거에 대한 기하적인 얘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오늘은 맛보기라서 되게 깊게 안 들어가고 그냥 이런 식으로 보이는지만 쓱쓱 훑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말고사 전까지 배우게 될 챕터가 디터미넌트랑 아이겐밸류라는 거랑
바이아고널라이제이션이라는 거랑 그리고 뭐 이상한 이터러티브 메소드 오브 컴퓨팅 인버터블 매트릭스 뭐 이런 거 이렇게 해서 네 챕터가 나누셨는데 그 중에 끝에 있는 두 개는 다음 주 아니면 나중에 할 거고 일단 오늘은 디터미넌트랑 아이겐밸류를 맛보기만 할 건데 지금 디터미넌트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디터미넌트라는 거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여기가 0,0이라고 치고 여기가 A,B라고 치고 A,C라고 치고 여기가 B,D라고 쳤을 때 AD-BC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요. 요 평행사변형의 넓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2로 나누면은 삼각형의 넓이가 되고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정시 파이터였다던가 아니면 강남에서 학원을 다녔다던가 특이한 학원을 다녔으면 신발끈 공식이라고 가르쳐주는 친구의 모태가 됩니다. 아무튼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디터미넌트가 의미하는 바는 요거랑 요거를 이렇게 해서 만든 요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올게요. 자, 그리고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감성 한 스푼 얹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거를 만약에 아까랑 똑같이 A, B, C 요거에 대해서 했다라고 치면은 이거를 베이시스를 바꾸는 거다라고 이해했던 거 기억나실까요? 그 외계인이 앞으로 한 걸음 걸어갔다 해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외계인이 세 칸, 두 칸 관계 여기서는 A, C 방향으로 세 칸, B, D 방향으로 두 칸 간 곳으로 변환된다 했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이해를 했냐면 우리가 사용하는 좌표 체계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조금 바뀌어서 이거랑 이걸로 바뀌었다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하신 다음에 만약에 내가 이 벡터에다가 3,2를 집어넣게 되면은 3AC랑 2BD가 나와가지고 이거를 기하적으로 해석하는 게 3칸, 2칸 이렇게 생각하던 거에서 외계인을 데리고 와서 3칸, 2칸 이렇게 가자라고 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괜찮죠? 그래서 이 변환을 기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기하적으로 생각을 해볼 건데 자 봐봐요. 여기서 제가 이 단위원을 하나 들고 왔어요. 아니, 단위 네모를 하나 들고 왔어요. 이거가 1,0이고 이거가 0,1이니까 이 네모의 부피는 넓이는 얼마가 될까요? 이 네모의 넓이가 얼마일까요? 1이겠죠? 당연히. 길이가 1이고 길이가 1이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얘랑 얘로 만든 사각형의 넓이가 1인 거예요. 그죠? 근데 이번에는 요거랑 요거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봤다는 거예요. 이 친구의 넓이가 뭐라고? AD-BC라고. 이게 뭐랑 똑같다? 디터미넌트 A랑 똑같다. 그러니까. 뭔 말을. 자 그럼 디터미넌트가 0이 됐다라는 거는 넓이가 0이 됐다라는 거잖아요. 넓이가 0이려면 사각형의 가로나 세로 중 하나가 0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벡터 두 개를 가지고 만든 사각형의 넓이가 0이라는 건 그 벡터 두 개가 어떻게 돼 있다? 방향이 일정하고 평행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거의 넓이가 0이잖아요. 그러니까 디터미넌트가 0이면은 인버터블이 아닌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된 거죠. 이거 됐죠. 참고로 이제 차원이 늘어나면은 얘기가 좀 달라지는데 3차원 세상 당연히 n차원에 대한 디터미넌트가 다 존재를 하는데 1차원은 없고 1차원은 없겠지. 3차원 상에서는 부피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3차 그러니까 이제 3 곱하기 3 매트릭스가 돼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있을 때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요거랑 요거가 만드는 평행 육면체의 부피가 되죠. 자세한 거는 수투 때 하기도 했고 저번 주에 하기도 했으니까 그림 그리기 귀찮으니까 넘어가고 아무튼 그러고 나서 이제 4차원부터는 이제 그때부터 이제 부피니 넓이니 이런 기하적인 이해는 불가능하지만 약간 이쪽에서 사용하는 감성 그대로 들고 와서 만약 4차원 세상에 면적에 대한 개념이 존재한다면 디터미넌트로 그걸
알아낼 수 있겠다. 그 정도 느낌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4차원부터는 항상 추상화의 얘기니까. 그래서 시각적인 직관이 가능한 2차원 세상에서의 얘기는 일단 계속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십시오. 2번은 이제 된 것 같아요. 1번을 볼 건데 두 개를 곱하면 그러니까 디터미넌트는 각각의 곱이다라는 건데 만약에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변환을 두 개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의 변환은 x축만 두 배를 늘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지고 있는 이 베이시스가 이런 형태가 되겠지. 이 경우의 디터미넌트는 요 사각형이잖아요. 그러니까 디터미넌트가 2가 되겠다. 그죠? 이번에는 y축만 한번 늘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디터미넌트는 요 사각형의 넓이가 되고 역시 디터미넌트가 2가 되겠다. 그죠? 자, 상상. 얘를 하고 얘를 했다고 생각해봐. 이걸 하고 이걸 했다고 생각해봐. 어떻게 되겠어? 누가 와서 당신들을 이렇게 두 배 땡기고 좀 있다가 다시 와서 이렇게 두 배 땡겼대.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 라고 하면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이 친구의 디터미넌트랑 이 친구의 디터미넌트를 곱한 게 이 친구랑 이 친구랑 합성한 이 친구의 디터미넌트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변환을 두 번 했으니까 스케일링이 두 번 각각에 대해서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괜찮을까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은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디터미넌트 A 인버스는 뭘까요? 정답. 디터미넌트 A분의 1이 나옵니다. 참고로 이거를 이찬영 친구가 어제 저한테 물어봤거든요. 현대대수에서 배웠는데 혹시 이거 어떻게 증명하냐고. 그래서 오늘 설명해 줄 테니까 오라고 말했는데 안 하면 될 것 같아요. 짜증나. 아니 오늘 이거 할 거니까 와서 설명 들으라고 했는데 안 왔어. 아무튼 이거는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 이것만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어떻게 증명을 할 수 있을까요? 아직 수업을 안 들었습니다. 연습 삼아 한번 해봅시다. 요거를 저 1번 성질을 가지고 증명을 한다면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는? 아이덴티티 펑션의 디터미넌트가 1인 거는 너무나도 자명하죠. 그죠? 사실 이것도 증명을 하긴 해야 돼요. 근데 당연한 거죠. 디터미넌트 AI는 디터미넌트 I 디터미넌트 A인데 그게 디터미넌트 A랑 똑같으니까 디터미넌트 I는 1이다 라고 증명을 하면 되죠. 알아들었죠? 어쨌든 그래서 디터미넌트 A 인버스는 디터미넌트 A분의 1이 된다. 이렇게 대수적으로 증명을 할 수가 있고요. 이하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자, 인버스가 뭐예요? 내가 한 짓을 그대로 다시 복구하는 거죠. 자, 길이를 2배로 늘렸어요. 그거를 다시 원복시키고 싶으면 길이를 절반으로 줄이면 되잖아요. 당연히 디터미넌트는 2분의 1이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무튼 이 정도면 디터미넌트에 대한 얘기가 거의 다 끝나가는데 이제 어떻게 계산하느냐 라는 걸 해야 되겠죠. 이게 쉽습니다. 이제 1x2 매트릭스는 디터미넌트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는 걸 앞에서 깔아놨어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외적 계산할 때랑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얘를 잡고 이렇게 지워서 여 부분만 남겨요. A2, A3, A32, A33 마이너스 여기만 잡고 이렇게 지워요. 그리고 A12, A21, A23, A31, A32 마지막은 플러스 여기 잡고 지우고 여기 디터미넌트 이렇게
계산하고 이렇게 해주시면 그러면 요거에 대한 거는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직접 계산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그럼 4바 이상은 어떻게 하냐? 똑같아요. 여기에 만약에 원소가 이렇게 4개가 7개가 이렇게 추가가 됐다고 하면 얘를 잡고 요렇게 지우고 이거 곱하기 얘의 디터미넌트 마이너스 얘 곱하기 지우고 이거의 디터미넌트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4바이 4면은 한 번 쪼개면은 3바이 3으로 줄고 또 한 번 쪼개면 2바이 2로 줄고 2바이 2까지 하면 이제 할 수 있는 거지. 약간 이제 소외 복잡한 사람들은 알아듣겠지만 재기함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되셨나요? 아무튼 줄여나가면서 계산하면 되는데 뭐 계산하는 방법이야. 교수님이 알아서 해주실 테니까 그냥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고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디터미넌트 끝. 어쨌든 디터미넌트에서의 핵심은 아까 이거 2개 합성하면은 디터미넌트가 곱해지더라. 그리고 0이면은 이것들이 아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닌 애들끼리 곱했는데 디터미넌트가 0이 될 수가 있을까요? 아니겠죠. 그래서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닌 애들끼리 모아서 대소구조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은 TMI겠지. 아마 우리 현대대수를 듣고 있는 친구는 내가 지금 왜 이 얘기를 했는지 알아들을 수도 있는데 SLM 그룹이라고 수업 때 하셨는데 그런 게 있어요. 뭐 당신들이 내년에 배울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한 3주 동안의 내용을 압축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으로 할 얘기가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마르코브 체인이라는 거. 이거를 교수님이 수업 때 하실지 모르겠는데 아마 하시지 않을까 싶긴 한데 별 어렵진 않은데 알면 되게 좋아요. 나중에 보면 예시를 보면 갤럭시가 있고 애플이 있다고 쳐봅시다. 이제 1년마다 사용자를 조사를 해봤더니 갤럭시 사용자 중에 20%는 애플로 이주를 했어요. 80%는 계속 갤럭시에 남아있고 20%는 애플로 이주를 한 거예요. 내가 갤럭시 쓴다 손 여론을 반영해서 갤럭시에서 30%가 애플로 넘어가고 15%는 애플 쓰다가 15% 정도는 갤럭시로 넘어간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갤럭시 원래 쓰던 사람이 100명이고 애플 쓰던 사람이 원래 100명이거든요. 내년엔 어떻게 되냐면 이 중에 30%는 일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플러스 30이죠. 마이너스 30. 그리고 이 중에 15%는 저로 넘어가요. 마이너스 15%, 플러스 15%. 결과적으로 여기서는 85명이 나오겠고 여기는 115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짓을 한 1000년 동안 계속 했다고 쳐봐요. 그럼 결과적으로 갤럭시 사용자랑 아이폰 사용자의 비율이 몇 대 몇이 될 거냐 라는 게 궁금해졌거든요. 이거를 마르코프 체인이라고 불러요. 이게 인공지능 데이터 분석 산업수학 이쪽에서 되게 자주 나오는 친구니까. 그리고 이제 산업수학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선형대수가 산업수학에 어떻게 쓰이나요? 하면은 이거 얘기하시면 돼요. 누가 와서 들어보고요. 그래서 요게 그러니까 이제 단순하게 생각하면 아니 갤럭시 사용자가 훨씬 더 많이 넘어가는데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 갤럭시 사용자는 다 멸종하고 아이폰 사용자가 남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생각을 해보면요. 갤럭시 사용자는 계속 줄죠. 갤럭시 사용자 중에 30%가 넘어가는 거니까 그럼 넘어가는 비율이 좀 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애플 사용자는 계속 늘죠. 그러다 보면은 애플에서 넘어가는 비율이 점점 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는 둘이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년 뒤 사용자, 몇 년 뒤 비율을 해가지고 이제 비율이 뭐 10%가 했을 때 이제 N%가 했을 때 밑에 도마들을 보면은 TN이라는 친구가 어디로 수렴하냐 이런 질문으로 바뀌는 거지. 아무튼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풀면 되냐라는 건데 자 뭔가 굉장히 해석학에서나 할 것 같은 얘기가 나왔잖아요. 놀랍게도 선형대수입니다. 이 문제 어떻게 푸는 거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생각해요. 원래 갤럭시 사용자가 A, 애플 사용자가 B라고 쳐봐요. 그리고 그거를 이렇게 해서 벡터로 만들었어요. 자 그랬을 때 30%가 빠지고 70%만 그럼 0.7A 더하기 애플 사용자 중에 15%가 넘어가죠. 1.5B죠.
뭔 말인지 알겠 1.5는 0.5 죄송합니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는 0.3a 더하기 얼마? 0.85b 이렇게 되죠. 자,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같아 보이죠, 누가 봐도. 그러면 이제 요거는 행렬을 생각해보면 어떻게 만들 수가 있냐 라는 겁니다. 겁나 쉽잖아요. 채워봐요. 어떻게 돼요? 네, 그러니까 1년 지날 때마다 요게 곱해지는 거예요. 곱하고. 오케이. 자, 이 행렬을 뭐라고 하냐? 스토캐스틱 매트릭스라고 해요. 요거는 몰라도 돼요. 이건 사업수학에서 쓰는 표현입니다. 알아야 될 수도 있긴 한데 아무튼 스토캐스틱 매트릭스라고 불러요. 왜냐면 이게 비율을 나타내는 데 써서 무슨 소리냐면 이렇게 둘이 더하면 1이죠. 여기 둘이 더하면 1이죠. 그래서 이게 퍼센테이지를 나타낼 때 쓰는 거다 해가지고 스토캐스틱 매트릭스라고 불러요. 뭐 그런 게 있어요. 몰라도 돼요. 아무튼 자, 그래서 이제 이 질문을 어떻게 바꿀 수 있냐 라는 건데 내가 어떤 벡터 V를 가지고 있다 라는 건데 이 V도 약간 굳이 따지면 100명 이래도 되는데 어차피 우리가 공부한 건 퍼센트니까 A랑 여기 자리를 1-A 이렇게 숫자를 채워도 상관없겠죠. 그리고 생각해보면은 내가 초기 값으로 둘이 똑같다고 주나 뭐 갤럭시 사용자 1명에 애플 사용자 100명 이렇게 주나 뭐 그러니까 마리뉴스는 초기 값 세팅을 어떻게 해도 어차피 수렴한다는 똑같은 대로 수렴할 거 아니에요. 뭔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초기 값으로 애플 사용자를 겁나 많이 줬어. 그러면은 애플에서 이탈이 엄청 많이 발생하겠지. 내가 반대로 갤럭시 사용자를 엄청 많이 줬어. 그럼 반대로 갤럭시 사용자 쪽에서 이탈이 많겠지. 결과적으로 내가 초기 값을 어떻게 줘도 어디로 수렴하냐는 동일하잖아. 그죠? 그래서 초기 값은 내 멋대로 그냥 무작위로 A라고 줄 건데 이 A라는 벡터의 특징은 두 엔트리를 합친 게 1이다 라는 것만 특징이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이 A라는 매트릭스에다 이 S라는 매트릭스를 n제곱번 하면은 n년 뒤에 몇 대 몇이냐가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면 어떻게 되냐 이게 궁금한 겁니다. 어떤 벡터로 갈까요?가 궁금한 겁니다. 수렴한다는 사실은 알려져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 수렴값이 존재한다면 몇일까? 라는 식으로 증명을 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자, 이 S의 n제곱 A라는 거를 잘 생각해보면 자, 극한이라는 게 뭡니까? 라고 하면 질문이 너무 추상적이에요. 우리 옛날에 그런 거 배웠던 기억나요? 초등 고등학교 2학년 때 극한 문제 중에 이런 거 있거든요. AN 더하기 3AN 4래. 수렴한다 치자. 몇으로 수렴하냐? 1. 왜? 리미트 보내면 얘나 둘 다 A로 수렴하니까 A 더하기 3A는 4, A는 1 이렇게 하잖아요. 알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친구를 끝내 곱하다 보면은 뭐 거기다 한 번 더 곱하든 뭐 3번 더 곱하든 4번 더 곱하든 거기서 거기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SV가 V라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이게 이 A라는 매트릭스를 계속 이제 저 S라는 걸 막 곱하다가 어떤 값으로 수렴하냐라는 게 궁금해서 그 수렴 값을 V라고 가정을 하면 그 V에다가 S를 한 번 더 곱해줘도 여전히 V해야 된다. 그러니까 요거를 성립하는 애를 찾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매트릭스에다가 몇을 곱하면 A, B가 되냐라는 질문으로 바뀐 거예요. 그럼 요거가 A, B면 되죠? 뭐 더 안 해줘도 되죠? 그럼 뭐 계산하면 A랑 B가 나오겠지, 그치? 이런 식으로 풀게 됩니다. 이게 아이겐밸류랑 아이겐벡터의 등장 배경이에요. 지금 아이겐밸류랑 아이겐벡터가 뭔지 데피니션을 던져드릴 건데 나중에 왜 계속 빨간색으로 하고 있을까 잘 모르겠어요. 어떤 행렬 A에 대해서 어떤 벡터 V가 존재해 가지고 AV가 람다 V를 만족을 할 때 이 V라는 친구를 아이겐 벡터라고 부르고요. 이 친구를 아이겐 밸류라고 합니다. 계산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일단 아이겐 밸류를 어떻게든 찾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이겐 벡터를 찾는 방식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아이겐밸류가 몇인 거다? 1인 거다. 그러니까 S의 아이겐밸류가 1인 아이겐 벡터를 찾으면 그게 아까 내가 풀려고 했던 문제의 답이 되는 겁니다. 대충 뭔 소리인지 아시겠죠? 예를 들면은 만약에 당연한 얘기지만 이 행렬에 V자리에 0 벡터를 넣으면 항상 성립을 하잖아요. A0은 람다 0이니까. 그래서 0 벡터는 빼고 생각하라.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내가 아까 그 2배 늘리는 거 기억나요? 2배 늘리는 행위를 해서 쳐봐요. 그러면은 아이겐 벡터는 뭘까요? 아이겐 밸류랑 아이겐 벡터는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은 세상 모든 게 다 아이겐 밸류고 아이겐 벡터입니다. 아이겐 밸류는 항상 2고요. 아이겐 벡터는 모든 벡터가 다 되죠. 혹시 왠지 이해가 되셨나요? 생각해봐요. 잠깐 제가 요 벡터를 2배 하는 변환에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된다고요. 방향이 그대로 통과시켜요. 근데 그러니까 스케일링만 되고 방향은 그대로. 이게 아이겐 벡터의 기하적인 의미. 그러니까 행렬 변환을 통과시켰을 때 방향이 바뀌지 않고 크기만 변할 때 그 크기 변화의 비를 아이겐 밸류라고 하고 그 방향을 아이겐 벡터라고 하겠다. 이게 아이겐 벡터랑 아이겐 밸류에 있는 기하적인 의미예요. 그러면은 이건 그냥 이렇게 확 확대를 시켜준 거니까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쭉 당겨주면 요게 될 거 아니에요?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쭉 당겨주면 요게 될 거 아니에요? 이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벡터들이 이 변화는 통과시켜도 그 방향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아이겐 밸류가 2인 상태로 모든 벡터가 다 아이겐 벡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대충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자, 근데 이번에는 이쪽만 이렇게 2배로 늘린다고 쳐볼게요. 그러니까 X축만 2배로 늘려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원래 요거였던 게 요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1,1이 2,1이 되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요게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변화는 이 친구 같은 경우의 방향은 유지를 못 시켜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아이겐 벡터가 아닌 거지.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 변환을 통과시켜도 그냥 그대로 유지되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아이겐 밸류가 1이면서 아이겐 벡터가 되는 거예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통과시키면 2배로 늘어나는데 방향이 안 바뀌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아이겐 밸류가 2면서 아이겐 벡터가 되는 거예요. 뭐 대충 이런 느낌. 어렵죠? 그런데 이제 그럼 이제 궁금증이 슬슬 생기겠죠. 그럼 이런 기하적인 거를 내가 직접 머릿속에서 이렇게 막 돌리면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는가라는 궁금증이 생길 텐데 그거 해석할 수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가 한 개 정도 나와요. 다른 문제들에서 아이겐 벡터랑 아이겐 밸류를 구해봐라라고 하면 보통 이제 대수적인 사이즈에서 해결을 할 수 있게 나오는데 어떻게 하시면 되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해봅시다. 어떻게 푸는 건지. 요거 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의 람다랑 V를 찾으면 되잖아요. 어떻게 찾냐면 첫 번째 AV는 람다 IV 이렇게 바꿔요. 상관없죠? 괜찮죠? 여기서 여기로 바뀌는 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게 납득이 가시죠? 그리고 얘를 여기로 이렇게 넘겨요. 그리고 묶어요. 그러면 A 마이너스 람다 I V는 0벡터 이렇게 식이 바뀌죠. 이 세 개의 식이 모두 똑같은 식이라는 게 납득이 가시나요? 이 세 개는 전부 똑같은 식이죠. 자, 아까 말했지만 아이겐 벡터는 0벡터면 안 되죠. 이 식이 0이 아닌 솔루션을 가지면 그럼 아이겐 벡터가 있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아이겐 벡터가 없는 거죠. 이 식이 트리비얼하지 않은 솔루션을 가지려면 A 마이너스 람다 I라는 저 행렬이 어때야 돼? 그 13개 중에 하나가 맞는 거 없어. 0이면 된다고. 0행렬이요.
중간고사 끝났다고 대단히 있었던 디펜던트. 어? 뭐라고? 디펜던트. 뭐가 디펜던트? 행렬이 그래 행렬의 열이 디펜던트다. 그거 말고도 많잖아. 행렬의 행이 디펜던트일 수 있고. 아무튼 그것들은 다 뭐랑 동시에요? 이 친구가 인버터블이 아니다랑 동시다. AX는 as non-trivial solution. A가 not invertible이다 랑 동시잖아. 근데 지금 요 행렬은 람다 값 아직 람다 값 뭔지 모르잖아. 람다 값에 따라서 이게 인버터블일 수도 있고 인버터블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요거에다가 V라는 거 곱했을 때 0벡터가 되는 non-trivial 솔루션이 존재하면 그것을 존재하게 하는 람다가 아이겐 밸류고 그때 그 V가 아이겐 벡터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 친구가 not invertible이 되게 하는 상황을 찾으면 된다라는 거야. 근데 not invertible이랑 동시인 거 정확히 15분 전에 뭐가 하나 있었나요? 디터미넌트가 0이 다랑 동시죠. 그러니까 디터미넌트 a 마이너스 람다 i는 0. 이거를 풀어서 람다를 찾으시면 그게 아이겐 밸류가 되는 거예요. 어렵죠? 그리고 그 찾은 람다에 대해서 여기다가 집어넣고 V를 이제 계산을 하셔가지고 V들을 찾으면 그게 아이겐 밸류들이 아이겐 벡터들이 되는 거예요. 대충 이런 흐름입니다. 그러면 한번 연습 삼아 해봅시다. 네. 일단 제일 쉬운 걸로. 아까 했던 거 그거 기억나죠? 그 2배 되는 거 기억나죠? 이렇게 되는 친구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이걸 통과시켰을 때 방향이 유지되는 벡터들을 찾아보아요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일단 이 행렬을 써보면은 1, 0, 0, 2가 이게 A예요. 그죠? 람다 I라는 거는 뭐냐면 이거예요. 람다 0, 0 이거죠. 이게 람다 I죠. 얘에서 얘를 빼요. 그러면은 1 마이너스 람다, 2 마이너스 람다, 0, 0 이렇게 되죠. 요 친구의 디터미넌트는 요거 곱하기 요거 빼기 요거 곱하기 요거니까 1 마이너스 람다, 2 마이너스 람다가 되죠. 이 디터미넌트가 0이 되게 하는 람다들이 아이겐 밸류잖아요. 는 0 하고 봤더니 람다가 뭐랑 뭐예요? 1이랑 2죠. 그러니까 이 친구의 아이겐 밸류가 1이랑 2인 거야. 그러면 이제 1단계 클리어. 자 그럼 1번 람다가 1일 때를 생각을 해봅시다. 람다가 1일 때 요거에다가 V 곱했을 때 0벡터 되는 V를 찾으면 된다 라고 했으니까 람다 1을 대입을 해보면 0, 0, 0, 1이죠. 0, 0, 0, 1 A, B는 0, 0. 자 이제 다시 선형대수 1단원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뭐다 하고 보니까 이제 A랑 B를 찾을 수가 있겠다. 그죠? 뭐예요? 이거잖아. 이거 풀면 이거잖아. 프리베어려 보니까 T로 두고 이거 해가지고 0이다 하면 맞지? 아무튼 그러면 두 번째 이게 그러니까 람다가 1일 때는 이 친구가 아이겐 벡터들이 되는 거고 두 번째로 빨리 끝낸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겁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두 번째로 람다가 2면은 이번에는 마이너스 1, 0, 0, 0이고 요거를 풀어보면은 이번에는 0T가 나옵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람다가 2일 때의 아이겐 벡터가 되는 거고 이게 람다가 1일 때의 아이겐 벡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베리피케이션을 해보면 1, 0, 0, 2에다가 T0을 곱해볼게요. 얼마가 나옵니까? T0을 곱하면 얼마가 나옵니까? 얼마가 나오냐면 T0이 그냥 그대로 나오죠. 그러니까 아이겐 밸류가 1이든 아이겐 밸류가 1일 때 T0이 방향이 유지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 곱하기 T0이 1 곱하기 T0 요 식이 지금 성립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럼 두 번째 얘를 이번에는 반대로 0T를 곱하면 이번에는 0, 2T가 되겠죠. 2T라는 건 이거죠.
그러니까 아이겐밸류가 2고 아이겐벡터가 0t가 된다.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별거 없죠? 그러면 아까 요것도 방금 했던 거를 그대로 이용을 하면은 자 그럼 아까 했던 자 그럼 이 친구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게 아까 우리 이거 풀 때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이렇게 넘겨서 했던 거 기억나죠? 그러니까 0.7a 더하기 그러니까 이거를 찾고 싶었는데 SV는 V다를 해서 찾기로 했고 SV라는 거는 0.7a 더하기 0.1515b 0.3a 더하기 0.85b가 AB가 되기를 원했다. 그죠? 그래서 빼고 뺐더니 이 자리가 0.7 마이너스 1 A가 됐고 이 자리가 0.85 마이너스 1 B가 돼서 여긴 00으로 해서 이 방정식을 푼 거다 라는 얘기잖아요. 따라와줬죠? 근데 보면은 이거는 본질적으로 뭐랑 똑같냐면 0.7, 0.15, 0.3, 0.85에다가 i라는 행렬을 뺀 거예요. 그쵸? 대각선으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뭐 한 거냐면 a 마이너스 람다 i에서 람다가 1이라는 거는 이미 알고 있다고 가정하고 a 마이너스 i v는 0을 품게 되는 거지. 뭐 대충 요런 느낌이에요. 괜찮죠? 네, 여기까지가 아이겐밸류와 아이겐벡터에 대한 매우 간단하게 하려고 했는데 사실상 거의 다 한 아마 수업 한 3주 정도 안 가셔도 지나고 조심입니다. 방금까지 한 얘기를 다 이해했고 임의의 행렬에 대해서 계산을 할 수 있겠다 싶으면 수업 한 3주 정도 째도 괜찮아요. 아무튼 그 다음에 할 얘기는 뭐냐면 여기부터는 살짝 뇌절인데 수업 때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아이겐 스페이스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내가 아까 전에 어떤 행렬이 있으면 그 행렬에 대해서 요거를 만족하는 친구들이 존재할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이 유지되는, 그러니까 이 변환에 대해서 방향이 유지되는 친구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이겐 스페이스, 아이겐 벡터라는 거. 그 아이겐 벡터들이 뭐 몇 개 있을 것 같아요. 이거로 n차원상에서 아이겐 벡터는 많아봤자 n쌍 존재할 수 있습니다. 왜 쌍이라고 부르냐면 아까 보셔도 알겠지만 답이 이런 형태로 나오잖아요. 기억나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AV가 람다 V를 람다가 주어졌다 치고 람다가 픽스된 상태예요. 0이라고 쓸게요. 람다가 픽스된 상태에서 AV가 람다 0V인 V랑 찾았다 쳐요. 앞에다 이렇게 T를 곱해도 되죠. 그러면 A, TV는 람다 0, TV죠. 그러니까 V가 아이겐벡터면 TV도 아이겐벡터죠. 그래서 아이겐벡터들은 기본적으로 다 최소 1차원짜리 공간이 돼요. 애초에 널스페이스잖아요. A-람다 i의 널스페이스가 아이겐벡터가 되니까 아이겐벡터 하나하나를 각각 다 널스페이스로서 각자의 공간을 가져요. 2차원일 수도 있어요. 2차원일 그럼 이제 아이겐벡터가 꼭 1차원이어야 되냐라는 궁금증이 생길 수도 있는데 안 생기는 거죠. 당연히 2차원일 수도 있고 3차원일 수도 있고 n차원일 수도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시가 아까 전에 하려다가 안 겁니다. 요 행렬의 아이겐밸류를 찾아보자 라고 아이겐밸류랑 아이겐벡터를 찾아보자 라고 했을 때 요 친구 같은 경우는 두 배 땡겨주는 애고 여기서 땡기는 저기서 땡기는 방향을 바꾸지 않고 항상 일관되게 2배로 늘려주는 친구니까 아이겐밸류는 항상 2고 아이겐벡터는 모든 벡터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게 아까 기억이 나시죠? 그랬을 때 이거를 아까 그 디터미넌트 A-람다 i는 0 나가지고 다시 풀어보려고 하면 람다 이렇게 들어가고 디터미넌트 쓰면은 람다 마이너스 2의 제곱이 0이다 해서 람다가 2 하나만 나오잖아요. 그래서 람다 2 집어넣어봤더니 하나씩 0이 됐네. 0,0,0,0V가 0이다. 이거는 뭡니까? 실수 전체가 다 해줘. 그러니까 얘는 아이겐벡터, 얘는 아이겐밸류 2에 대해서 만들어지는 널스페이스가 전체가 다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이겐벡터라는 거는 여러 개가 존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겐벡터라는 거는 유한하지가 않다. 아이겐밸류에 대해서. 근데 스페이스로서 존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정말 근데 뭐 당연한 얘기지만 스페이스끼리 더하면은 스페이스가 되나요? 자, 현대 과제 중에 이 문제 기억나시나요? U랑 V가 서브스페이스예요. 이거 서브스페이스예요? 이거 서브스페이스예요? 이거는 서브스페이스예요? 네, 이거 기억나죠?
이것처럼 아이겐 벡터 하나하나가 만드는 널 스페이스를 이 더하기를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선대 과제를 안 하고 이 더하기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 간단하게 전해드리면 이 친구가 A1, A2가 스펙하는 친구다, 이 친구가 B1, B2가 스펙하는 친구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더하기가 들어가게 되면 이거가 통째로 스펙하는 친구가 된다라고 이해를 간단하게 하시면 됩니다.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이쪽의 베이시스랑 이쪽의 베이시스를 한 대 뭉쳐놓은 이게 더하기라는 거예요. 아이겐 스페이스도 비슷해. 그러니까 아이겐 스페이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는 그 람다가 1일 때 0T였고 람다가 2일 때 T 0이었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두 개 있었잖아요. 이 두 개를 합치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겐 스페이스라는 게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아이겐 벡터들을 다 긁어 모은 거예요. 근데 긁어 모을 때 단순히 합집합으로 긁어 모으는 게 아니라 그 빈틈까지 채워준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 문제 풀어보신 분들은 다 이해를 하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 있을 때 이 빈 부분을 냅두지 않고 이렇게 이쪽에 채워준다. 자, 그런 식으로 채우면은 아이겐 스페이스라는 걸 만들 수 있는데, 자, 이 아이겐 스페이스의 굉장히 웃기는 특징이 뭐냐? 여기부터는 이제 뇌절인데요. 인베리언트가 인베리언트가 뭘까요? 몰라도 돼요. 그냥 영어 실력이 궁금해서 몰랐어요. 베리가 뭐예요? 베리. 베리가 뭘까? 그럼 베리어스. 베리는 변하다가는 뜻입니다. 앞에 인이 붙었네요. 그럼 뭐예요? 안 변해요. 이게 뭐냐면요. 봐봐요. 예를 들어서 자, 요 서브 스페이스가 있을 때 그리고 이 서브 스페이스 위에 하나의 원소가 존재합니다. 자, 이 친구가 아이겐 벡터라 칠게요. 그러면은 이 변환을 해도 여전히 이 위에 있겠죠. 그러니까 이 선 위에 항상 존재하겠죠. 방향이 안 바뀌죠. 그러면 내가 이 벡터에다가 A라는 행렬을 곱해서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줬어요. 그래도 변해야, 그래도 이 스페이스 위에 존재한다라는 사실이 변해야 안 변해. 안 변하겠지. 그러니까 이 친구가 2배가 되든 3배가 되든 아이겐 벡터여서 방향이 안 바뀐다면 항상 요 스페이스 위에 여전히 존재할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이 A라는 애가 요거를 아이겐 벡터로 갖지 않는데 그 말인즉슨 요거를 통과시켰더니 요게 됐대. 그러면은 이제 이 서브 스페이스 위에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그죠? 봐봐요. 만약에 자, A라는 행렬에 대해서 람다 1이랑 V1이 한 쌍으로 하나 있고요. 람다 2랑 V2가 한 쌍으로 있답니다. 자, 스팬 V1은 람다 1에 대한 널 스페이스가 되죠. 스팬 V1 요거에 들어가는 벡터들은 AV는 람다 V의 해로서 존재할 수 있죠. 아까 얘기했던 거 T 곱해도 된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스팬 V2는 요거의 해로서 존재할 수 있죠. 자, 그럼 스팬 V1, V2 요거에 들어가는 애들은 아이겐 벡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고민해봤자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요, 생각해봐요. 예를 들어서 AV1은 EV1이고 AV2는 그냥 V2예요. 자, 그러면 내가 V1 더하기 V2를 집어넣었어요. 그러면은 2V1 더하기 V2가 나오잖아요. 둘이가 서로 평행해? 안 평행하잖아. 얘랑 얘를 더했는데 이쪽으로 더 갔잖아. 그럼 당연히 방향이 틀어지겠지. 이쁘게 드러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그러니까 이거는 아이겐 스페이스, 아이겐 벡터는 아닌 거야. 근데 무슨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봐봐요. C1V1 더하기 C2V2를 A에다가 통과를 시켰어요. 그럼 결과물로 C1 람다 1V1 더하기 C2 람다 2V2가 나오죠. 자, 방향은 틀어졌으나 여전히 이 안에 들어가죠. 그죠? 무슨 말이냐? 어떤 서브 스페이스 W에 대해서 이 W에 있는 모든 원소 W에 대해서, 벡터 W에 대해서
AW도 여전히 W 안에 들어간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됐어요? 이게 인베리언트의 정의예요. 안 바뀐다. 서브스페이스 안에서 항상 갇혀 있다. 그래서 아이겐스페이스까지 하면은 이제 아주대에서 안 배운 거를 하시는 거죠. 죄송해요. 카이스트 시험 준비하나 배워가지고 여기까지. 이 아이겐스페이스 이거는 몰라도 되는데 언제 알아야 되냐면 인공지능 할 때 알아야 돼요. 그 인공지능 같은 데서 많이 나와요. 되게 그 데이터 분석, 수치 해석 이쪽에서 진짜 많이 나오니까 약간 뇌절로 알려드렸고요. 이거 하기 전까지 했던 얘기들은 아셔야 됩니다. 근데 한 6시간 동안 해야 될 얘기를 1시간 만에 압축해서 했다고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한번 듣고 수업 들으면 좀 더 편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테니 나름의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